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흐린 날 강물을 바라보면 물결이 출렁이며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물은 고요해지고 그제야 깊은 바닥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변하며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도 늘어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하죠. 이런 변화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걸음 물러서기는 도망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면 지금 가진 건강에 감사하며 그에 맞는 생활을 찾아가면 됩니다. 사회적 지위가 바뀌었다면 진정한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볼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않는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하루 10분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지, 그 감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 외부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신념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는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유연하면서도 근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는 경고입니다. 나쁜 습관에 얽매여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희망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든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의 가소성은 평생 지속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은 90세에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 독서를 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습관 덕분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름, 미루기, 부정적 사고의 습관에 젖은 사람은 그 결과를 현재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새로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철학자들이 강조해온 것은 일상의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학습하고, 일정한 시간에 성찰하는 것.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위대한 인물들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습관의 힘은 복리 효과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매일 10분씩 걷기를 1년간 지속하면 3,650분, 즉 60시간 이상의 운동을 한 것입니다. 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읽으면 1년에 365페이지, 즉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자신의 하루 패턴을 정직하게 기록해 보세요.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일주일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몰랐던 습관들이 보일 것입니다. 둘째, 바꾸고 싶은 습관을 하나만 선택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바꾸려고 하면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새로운 습관을 기존 습관에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10분간 산책한다 같은 식으로 말입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을 활용하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넷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의 변화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지만 꾸준한 힘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60세든 70세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배워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생계를 위한, 성공을 위한 공부였다면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노년의 학습에는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천천히 음미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 목적보다는 순수한 지적 만족을 위한 학습이므로 더 자유롭고 창의적입니다. 학습하는 뇌는 젊은 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고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노년의 우울감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대 시니어들에게는 더 많은 학습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평생교육원, 시니어 대학 등 다양한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처럼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궁금함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신이 진정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여건상 포기했던 것들, 은퇴 후 새롭게 생긴 관심사들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관심 분야의 책을 읽거나 일주일에 한 번 관련 강의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셋째, 동반자를 찾으세요.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면 스터디 그룹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넷째, 디지털 도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튜브, 온라인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차근차근 익혀나가면 됩니다. 다섯째, 배운 것을 나누세요. 자녀나 손자, 손녀, 친구들과 새롭게 배운 지식을 공유해 보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도 더욱 깊어집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평생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벽이 아니라 더 깊고 풍부한 학습을 위한 자산입니다. 내가 인간이면 모든 인간이 나와 같아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도 재산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멀어지고 오랜 친구들 중에는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생깁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바쁜 생활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관계의 축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편지, 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도 깊은 소통이 가능하고 때로는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에는 젊었을 때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관계나 사회적 체면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생깁니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반대로 나이를 앞세워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의 질은 양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적은 수라도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먼저 기존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 소원해진 가족들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미루고 있던 화해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둘째, 가족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특히 자녀들과는 지시하거나 간섭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자, 손녀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네 산책로에서 만나는 이웃,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들, 봉사활동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넷째, 세대 간 교류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젊은 세대의 문화나 생각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도 겸손하게 나누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모임이 있다면 외로움을 덜 수 있고 소속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꾸준히 투자해야 잔고가 늘어나고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욕심 자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때로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건강, 체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때 두 가지 극단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과도한 집착으로 잃어가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체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은 이 둘 사이의 중도입니다. 욕심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분별하고 그것에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가 없어도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니 정말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학습의 즐거움, 자연의 아름다움, 단순한 일상의 평화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현대 시니어들에게도 이런 덜어내기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 복잡해진 인간관계, 과도한 걱정과 계획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절제의 또 다른 의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르름, 손자의 웃음소리 같은 소소한 기쁨들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족한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먼저 집안을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옷,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세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관계도 정리해 보세요. 스트레스만 주는 억지스러운 만남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이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셋째,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넷째, 감각을 깨우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맛에 집중하고 산책할 때는 바람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연습입니다. 다섯째, 작은 일상의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며 하루를 맞이하기,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 인사하기 같은 단순한 의식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충족함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로 삶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 말은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강의 변화, 경제적 불안, 사별의 아픔, 사회적 소외감 등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적 사고는 단순히 괜찮다, 괜찮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속에서 가능성과 의미를 찾아내는 지혜입니다. 잃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를 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를 잃었지만 생명은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하며 권력은 잃었지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처방전인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것에만 감사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역경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 현상처럼 큰 어려움을 겪은 후 오히려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더 강한 정신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은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해줍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야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위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관점을 바꿔보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를 생각해 보세요. 셋째, 작은 성취에도 기뻐해 보세요. 오늘 산책을 완주한 것,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 것, 오랜 친구와 통화한 것 같은 소소한 일들도 충분히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상점 직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감사를 표현할 때 자신의 마음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다섯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다. 이 일로 인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같은 긍정적 의미를 찾아보세요. 긍정과 감사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습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끈다. 마지막 가르침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런 주체적인 삶의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더 하겠어라며 체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의무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만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시간을 쓸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들은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니어들의 지혜와 경험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젊은 세대들은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옛날에는 마리아식의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나눈다는 것은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텃밭 채소, 새로 이사온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도움 등도 모두 소중한 영향력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모범, 진정성 있는 조언,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에서 나옵니다. 시니어들은 바로 이런 삶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자아 실현이 가능한 때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과 성공에 매몰되어 놓쳤던 자신의 진정한 꿈과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술, 봉사, 여행, 글쓰기 등 평생 미뤄왔던 일들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관을 정리해 보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신념들을 명확히 해보세요.
이것이 나만의 길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 음악, 글쓰기, 여행 등 나이를 핑계로 포기했던 것들에 다시 도전해 보세요. 셋째, 멘토링에 참여해 보세요. 젊은 직장인들에게 업무 경험을 전수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세요.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사를 정리하거나 평생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써보세요. 이것이 후세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다섯째,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봉사하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만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 길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세요. 그것이 진정한 시니어의 품격이자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